通信番号26。伊藤閣下殺害の目的は何だ？100년을 훌쩍 넘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安寿港については我が国の初代の内閣総理大臣が殺害をされた死刑判決を受けた、テロリストである 사형수의 이름은 안중근. 그는 일본에서 테러리스트가 돼버렸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에겐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의거 현장에서 꼬레야 우레 하고 외친 게 정말 안중근 의사는 스스로 잡혀간 겁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어떤 법정 투쟁, 이걸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또를 살해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를 향한 저항이었음을 안중근 의사는 재판을 통해 만천하에 알릴 생각이었습니다. 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관은 1905년 체결한 한일 보호 조약에 따라 한국에는 일본 제국 관원이 보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을사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양도한 것은 그야말로 보호 조약이었어요. 을사조약에 의해서도 전혀 배제되지 않은 것이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한일 보호 조약, 즉 을사늑약은 외교권만 위임한 것이지 주권까지 넘겨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日本の刑法っていうのは戦後もほとんど変わってなくて、外国人が日本人を国外で殺害した場合に日本の殺人罪は適用して処罰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たんですね。当時の刑法で言えばね。その外国人を裁く法律がなかったってことですね。 확인 결과 처벌이 가능해진 건 지난 2003년부터였습니다. 다시 말해 1910년에는 러시아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안중근에게 적용할 일본의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 역시 내릴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린 취재 도중 안중근 의사 재판과 관련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구라치 데츠키치, 법학자 출신으로 사건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이었습니다. 11월 7일 사건 발생 열흘 뒤 구라치는 외무성 차관에게 전보를 띄웠습니다. 안중근을 일본법으로 처벌할지 한국법으로 처벌할지 본국의 의견을 물었던 겁니다. 다음날 본국으로부터 회답이 왔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인 만큼 당연히 제국형법을 적용하라는 짓입니다. 며칠 뒤 구라치는 다시 극비문서를 작성해 보냅니다. 사형에 처할 것인지 아닌지 정부의 뜻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우린 그에 대한 외교성의 답변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한 범행이므로 징악의 정신에 따라 극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일본 정부는 왜 이런 불법적인 방식으로 안중근을 죽이려 했던 걸까? 당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있었던 건 오히려 한국인들이 일본의 통치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한다. 그것이 확대되면 한국은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죠. 안중근으로 인해 일본이 이루고자 했던 이른바 대일본 제국의 완성에 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속내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재판 때마다 거듭 강조한 말이 또 있습니다. 나는 의병 중장 자격으로 죽인 것으로 결코 자객으로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쟁 포로로서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국제법에 따라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법인 헤이그 육전 조약에 따르면 의병인 안중근 역시 군인으로 인정하고 있고 만일 적군에 사로잡혀 포로가 됐을 시엔
인도적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재판권을 인도했고, 그래서 마치 재판권이 없는 사람이 재판권이 있는 것처럼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そうすると日本が作った裁判所は不法な裁判所で、不法な裁判所がした判決は不法な判決、そうするとその不法な判決に基づいて死刑をしたというのは殺人だ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ね。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일본의 생각은 100년 지난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安珠根についてはテロリストである。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걸 우리가 테러리스트라고 하지, 탄압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의하는 목적으로 그 사람을 죽였다 하는 사람은 우리가 테러리스트라고 하진 않거든요. 살해당할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최고의 실권자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오랜 기간 이토를 처단하기 위해 준비한 것도 그의 잔혹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침략의 원흉이었던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94년 바로 그 일본군이 수만 명의 도학군 학살할 때 일본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 역시 일본 군경이 무자비하게 한국 수만 명의 의병을 학살할 때도 한국 통감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수많은 한국인을 죽인 전쟁 책임자, 전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총리를 4번이나 역임할 정도로 신망이 두터운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까? 우린 그의 고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옛 이름 조슈번, 현재 야마구치현에서 그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좁은 동네에서 태어난 인물들이 대부분 다 일본의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다 그 학이 좁은 동네에서 태어난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조슈번 쪽이 이제 정한론의 생각이 굉장히 깊은 지역이에요. 한반도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생각이 강해요, 이들이. 정한론, 즉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 조슈번의 후예들에게 이와 같은 사상적 가르침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침략해야만이 그 아시아로 나가고 일본은 미국 같은 큰 나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다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거는 요시다 쇼인의 조선 침략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요시다 쇼인, 그는 1850년대에 활약한 사무라이이자 교육자였습니다. 長州藩の思想的中心に吉田松陰がいたんです。日本を中心にしていわば世界に広げていくんだ、アジアもですねこの広げていくんだという考え方を取ったんですね。でこれがですね長州藩の歴史の中でずっとですねやられてきたことですよ。 일본이 아시아의 리더가 돼야 한다는 요시다 쇼인의 사상은 제자들에겐 제국주의의 완성을 위한 동력이 됐습니다. 애제자인 이토 히로부미를 필두로 조슈번의 군인, 정치가들은 스승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대동아 정벌에 앞장섰습니다. 자기네 가장 중심 인물을 죽였으니까 이 조슈번벌 이전에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의 지금까지 쌓아온 그걸로 보면은 그런 고위 정객을 죽인 저격한 범인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뒤 쇼인의 정신은 사그라졌지만 그 뿌리는 지금도 일본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모체도 조슈번이 만든 것입니다. 에도 마프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병사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슈번에서는 그 위련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생애는 모두 위대한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요시다 쇼인은 위대한 사상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를 존경한다고 밝힌 정치인이나 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각별한 공경을 드러낸 인물이 있습니다. 현직 정치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쇼인의 묘소를 참배한 그는 바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입니다. 옛 조슈번인 야마구치현을 정치적 고향으로 두고 있는 그는
예전부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요시다 쇼인을 꼽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특별한 인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시마 요시마사가 아베 신조의 선조가 됩니까? 네. この長州だっていうだけじゃなくて安倍首相につながってるんですね。安倍晋三総理大臣は子孫の一人って言ってますね。 바로 오시마 요시마사가 아베와 핏줄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쇼인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이토와 함께 한국 침략을 선도하며 경복궁 기습 사건을 지휘했던 그가 아베 신조 총리의 고조부였던 겁니다. 분명히 한국군과 일본군 사이의 교전이고 그 교전에서 일본이 힘으로 궁궐을 점령을 해서 한국을 청일전쟁을 수행하는데 기지화시켰다라고 봐야 되죠. 아베 가문은 고조부인 오시마 요시마사의 뒤를 이어 외조부 기신 노부스케, 사또 에이사쿠, 아버지 아베 신따로 그리고 아베 신조까지 모두 조슈번의 후예들로 일본 권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총리만 3명을 배출한 그야말로 화려한 일족입니다. 이들의 사상적 뿌리 역시 쇼인을 향합니다. 아베는 완전 출신이 그 명추유신 핵심 조슈 세력 후예입니다. 그 사람은. 예. 그래서 혈연적으로도 그렇고 그 정치적 맥락도 그렇고요. 그 외할아버지라고 그러는 그 기시 사토 그 두 수상이 그 조슈 야마구치 출신이고요. 그 사람들이 1950년대 수상을 하면서 사실은 자민당을 만들고 그때 그 자민당의 정치 노선을 그 조슈 범벌들의 노선, 명추신 노선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最高の真心って意味ですね。 아, 이게 아베 총리가 직접 쓴 건가요? そうです。直筆を印刷して作ってるやつです。 아베가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지성은 요시다 쇼인이 강조하던 정신입니다. 日本のために働くということですね。志を持って日本のために国のために働くということですね。 지성이란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빗나간 애국심이었습니다. 쇼인과 아베처럼 이 지성을 되새기던 또 한 사람, 그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만주로 떠나기 전에 이토 히로부미가 아들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게 지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지성을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둬야 된다. 아베가 바로 그 지성을 얘기하고 네. 결국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今ですね、総理を乗せた車列が、靖国神社の、鳥居前を通過していきます。 아베 총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占領時代に作り上げられた仕組みがあるわけでございまして、真の独立を取り戻す上においてはですね、私たち自身でしっかりと自分たちのその基本的な枠組みを作り直し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と。 그러기 위해서 아베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후 체제로부터 탈각. 전후 체제라고 하는 것은 평화헌법 체제입니다. 그것은 일본 국민의 손이 아니라 연합국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헌법이었고 따라서 그 헌법을 이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베와 같은 주장을 하던 또 한 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베 신조의 외조부 기신 노부스케입니다. 만주국을 정말 한 40대 젊은 나이에 거의 만든 사람이 스테이트 빌딩을 했던 사람이 기신 노부스케거든요. 근데 만주국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일본의 침략의 전진기지였고 전전 일본의 제국주의 극치 같은 거죠. 침략 전쟁에 대한 기신 노부스케 생각을 알 수 있는 은밀한 장소가 있습니다. 산속 깊숙이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한 이곳은 순국 7사묘라고 이름이 붙여진 묘소입니다. 입구에 세워진 큰 비석은 아베의 외조부 기신 노부스케가 세운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곳은 태평양 전쟁의 핵심 전범 7명의 유골이 묻혀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쿄 전범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진 후 화장된 유골을 한 일본 변호사가 몰래 빼내와서 이곳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근처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총리였던 기시노부스케가 휘호를 남기며 이것은 일본 우익의 성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전쟁에 대한懸念은 손자인 아베 역시 다르지 않는 듯 보입니다. 侵略という定義についてはこれは学会的にもですね、国際的にもこれ定まっていない国と国との関係においてですね、どちらから見るかということにおいて違うわけでございます。それで自由民主党の憲法草案が実現した時、大日本帝国は復活するわけです。 아베 총리가 지성을 다해 노력하는 건 또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私たちは歴史を作っていく機会を与えられたと思います. 교육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발언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強制性についてそれを証明する証言や裏付けるものはなかった。でこの談話については詐欺師のような男が作った本がまるで事実かのように。アンジュコンについてはテロリストで。そんなことはなかったからです。お前たちが悪いことをしてからこうなったんだということで、アメリカ軍がそのために持ってきたのが南京大虐殺だったんです。 그는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고 과거사를 반성했던 담화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아베는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역사교육 문제에 유난히 집중해왔습니다. 과거사 부정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그런데 교과서 속에서 익숙한 인물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요시다 쇼인, 그리고 낯익은 단어 하나가 보입니다.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들도 눈에 띕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도덕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요시다 쇼인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메이지 일본에 대한 회귀죠.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전후의 일본의 어떤 평화 사상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메이지 시대의 일본은 섬나라라고 하는 일본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 8대 열강으로 인정을 받은 국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국력이 가장 강성했던 시절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일본의 국제적인 그 지위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락하고 있고 과거의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시대를 재현하고 싶겠죠. 100여 년 전 안중근 의사가 걱정했던 아시아 평화에 대한 위협.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안중근 의사의 우려가 새삼스럽게 다시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안중근 의사는 약육강식의 침략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양 3국이 평화를 약속하며 서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日本も韓国も中国も独立した国として対等にですね、一緒になってその平和を作っていきましょうと、そしてその人類社会に貢献しようっていうね考え方っていうのは今ね私たちが持たなきゃいけない考え方ですよ。ところがその日本が過去やったことを認められないためにねうまくいってない。だから今安중근さんの思想が一番必要な時だと思いますね。 동양 평화론의 완성을 위해 안중근 의사는 사형일자를 조금 미뤄주길 부탁했지만 일본 법원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은 미완으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기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